만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독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독일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이제 차기 정부의 윤곽이 나온 거죠. 네, 그 불안불안한 거 조금이라도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독일의 그 주류 정당이라고 하면 원래 그 양대 정당이라고 예전에 했던, 지금은 뭐 지지율이 그 극우 세력인 독일 대한당, AfD 이런 데 워낙 올라가서 그렇죠. 지금 좀 양대 정당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못한데, 어쨌든 기민 기사연하고 그다음에 3인당 그렇죠. 이 두 정당이 이제 극우를 배제하고 둘이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이제 차기 총리가 될 이 메르츠의 기독민주당이 2021년부터 이제 집권 연정을 이끌었던 그 중도 좌파 3인당하고 합의했다, 이렇게 9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독일을 위한 책임이라는 146쪽짜리 연정 합의문을 내놨는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두 당이 이러이러하게 합의를 해서 하는 거죠.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담은 그런 로드맵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극우 정당이 부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잡은 건데 네. 이렇게 당 수뇌부들이 합의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어떤 않고요. 일단 뭐 절차들이 되긴 있겠죠? 되겠지만 절차가 있어서 네. 이제 양쪽이 각자 자기 당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3인당 같은 경우는 당원이 뭐 한 35만 명에서 38만 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온라인 투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민당은 독일 전체 중도 우파 정당 이름이 기민당인데, 네. 바이에른 주에만 기사연이라는 당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개가 보통 기민당 정권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민 기사연,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당 이름이 달라서. 네. 근데 그래서 기독민주당하고 거기 이제 바이에른 기독사회당 이 연합이 둘 다 또 거기도 자기 나름대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기민당은 28일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네. 뭐 당원 과반 찬성해야 되고, 3인당은 온라인 투표인데 이게 29일까지 투표를 합니다. 네. 근데 아마 뭐 통과가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일단 그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은 뭐 5월 초에는 그 연방의회 분데슈타크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메르츠가 취임을 할 것 같은데, 독일 언론들에서는 5월 6일이나 7일에는 취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조기 총선 치르고 조금 예상보다 빠른 거죠. 한 예. 45일 만에 합의가 된 건데요. 예, 이게 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가장 최근에 그 기민당 정권이었던, 네. 뭐 너무 길었기 때문에 최근이란 말도 좀 이상하네요. 1, 2, 3, 4기를 집권을 했었는데 메르켈 네. 총리가 1기, 3기, 4기를 사실 다 3인당하고 대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 우파와 좌파가 같이 손을 잡는다고 해서 우파끼리, 뭐 좌파끼리 이게 아니라 좌우가 손잡는 이거를 이제 독일에서는 대연정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2005년에 1기 때 연정협상은 하는데 총선 끝나고 65일 2달 넘게 걸렸고, 2기는 이제 메르켈 기민당 혼자서 했었고, 3기 연정협상 때는 86일. 그다음에 2017년에 4기 협상할 때는 무려 171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45일 만에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 거군요. 네,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사실 네. 그 2021년에 지금의 그 이제 곧 물러날 올라프 슐츠 3인당 총리가 그때 연정협상할 때는 네. 기민당이랑 손을 잡을 거냐, 누구랑 잡을 거냐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신호등 연정, 뭐 네. 자메이카 연정 막 네. 이제 네. 그때는 이제 59일이 걸렸는데, 그때 그것도 이 정도면 빨리 된 거다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빨리 합의가 됐고, 네. 일단 정부 구성 둘러싸고 이렇게 교착 상태라든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거, 그렇죠. 이건 일단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메르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4기 집권 중에 3기, 그러니까 17년 중에 4년 빼고는 전부 다 3인당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정을 한 게
사실 장기 집권과 그 정치적인 안정의 어떤 요인이기도 했었고요. 국민들도 좀 익숙한. 예, 익숙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안정감을 주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숄츠 총리도 그 본인이 메르켈 이제 마지막 내각에서 이제 3인당 쪽 몫으로 부총리하고 이제 경제 재무장관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도 3인당 소속이지만 선거 때는 내가 메르켈 후임이다 하면서 이제 집권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정작 집권할 때는 기민당하고 그때 기민당이 좀 보수화된 게 있었고 이전 메르켈 때보다 그래서 기민당이랑 손 못 잡고 그리고 뭐 독일 대한당은 제외하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녹색 자민 연정을 꾸렸었잖아요. 근데 네. 서로 안 맞는 정당들 다 갖다가 한 지붕 세 가족 하다가 어렵죠. 결국은 이렇게 된 지지율 거죠. 떨어지고 네. 이제 이 상황이 됐는데 예. 지금 이제 기민당 이끌 이제 메르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권 탈환한 뒤에 옛날로 돌아간 거죠. 다시 그렇죠. 대연정을 택했고 그래도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독일 내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에다가 네, 네. 그래서 좀 익숙한 안정 구도로 가겠다라는 선택이고 그리고 또 기민당이 아무리 중도 우파여도 네. AfD랑은 안 하겠다라고 이거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요. 뭐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예, 독일 대한당은 안 되는 거죠. 일단. 예, 안 되는 거죠. 연정 안에는 들어올 수 예, 없는 전혀 거죠.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예. 자, 연정 로드맵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 언론들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독일 밖에서 평가한 걸 보니까 놀랄 내용은 없는 일상적이고 중도적인 문서다. 이거 뭐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가장 야심찬 거를 찾고 찾아봐도 앞으로는 달 착륙 미션에 뭐 독일인도 한번 보내보겠다 이런 정도 뭐 그건 뭐 주된 공약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근데 사실 양당의 입장이 예전에는 많이 연정하면서 수렴됐었는데 다른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무리 중도여도 좌우가 좀 다르고. 그렇죠. 근데 결국 대연정에 합의한 거는 절충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민당의 특히 우파들이 주장해왔던 게 부자 감세, 기업 감세. 이거는 부자 감세 뺐습니다. 네. 그래서 3인당의 생각대로 저소득층하고 중산층은 가구 세금을 감면해주되 네. 기업들이 아우성치니까 기업들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세금을 그래도 줄여준다. 그리고 기업 독일은 이제 자동차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이런 거는 보조금을 좀 지급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민자 규제. 이민자 규제에서는 이거는 그 3인당이 여기서는 조금 또 좀 물러서기는 했어요. 양쪽 다 물러섰습니다. 네. 이제 이민자 문제가 사실 AfD의 부상을 가져오고 워낙에 이제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렇죠. 이 메르츠 총리는 굉장히 총리 후보자는 사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기민당 안에서도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던. 네. 그래서 1월 달에 뭐 총선 앞두고 뭐라고 했냐면 국경에서부터 망명하라는 사람 다 돌려보내겠다. 근데 이거는 독일에서도 찬반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리 반이민 정서가 많아도 이런 거는 조금 인권 문제라든가 그리고 심지어 메르츠는 AfD랑 손잡고 이제 반이민 법안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뭐 정치적으로도 역풍 맞고 그랬는데 일단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거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 대신에 뭐 3인당 입장도 반영을 했고 3인당은 여전히 망명이라는 건 인간의 기본권이다. 독일은 이민자의 나라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뭐 국경에서 돌려보내는 거 이런 건 빼고 네. 다른 유럽국들과 뭐 협의하겠다 이런 선에서 일단 봉합을 했고 그리고 뭐 재정 문제에서도 이제 그 우파들은 강력하게 부채를 줄이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3인당 쪽에서는 국민들의 살림이 문제다. 소비력이라든가 구매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재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메르츠 같은 경우는 입장이 엄격한 재정 규칙을 조금은 완화해서 일단 뭐 국방이라든가 인프라에 투자해야 된다 정도였는데 네. 이거는 조금 당내 보수파 눈치를 보느라고 앞으로 기준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잘못 말하자면 모든 게 좋게 말하면 중도고 합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애매하고 이게 좀 획기적인 건 없고 예. 뭔가 바꾸겠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강력한 그런 건 좀 없는 그런 연정 구성안입니다. 네. 근데 3인당만 보면 총선에 사실 어떻게 보면 패한 건데. 됐죠. 참패였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연정 협상은 좀 잘했다. 네, 그런 거죠. 예. 3인당이 지지율이 너무 또 16%막 이렇게 막 떨어졌었고 예. 총선에서 그래서 이제는 사실 뭐 최저득표였죠. 양대 네. 정당이라고 하기도 좀 못한 그렇죠. 처지가 됐고 정권도 잃은 거고 그랬는데 그렇죠. 연정에 들어가서 다시 집권당이 되고 입김이 조금 들어가 예. 있거든요. 지금 내용이.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정책 같은 거에서도 많이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해서 많이 받아들여지게 했고 네. 그리고 일단 연정이기 때문에 이제 내각이 뭐 숫자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내각이 16개 자리가 있는데 네. 그 강요직 중에서 3인당이 최소 7개. 오, 예, 그럼 16% 그러면- 얻은 정당 치고는 네, 네. 굉장히 잘한 거. 그래서 사실은 기민당 쪽에서는 네. 이제 메르츠 총리가 될 차기 총리 메르츠가 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내각 경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협상을 잘 못해가지고 한마디로 3인당의 이 달코 다른 메르켈 때부터 그렇게 연정 협상의 도 같은 네. 3인당한테 이제 밀린 거 아니냐라고 좀 기민당에서 조금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메르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메르켈이 집권하고 있는 그 기나긴 동안에 메르켈 전 총리 인기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르츠는 그때 기민당 안에서 되게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메르켈 총리를 엄청 비난을 많이 하는 쪽 각을 세우는 뭐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네. 근데 본인이 이게 이제 집권해야 되니까 결국은 메르켈 노선대로 간 건데 이게 기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네. 보수파들이 보기에 뭐 후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런 거 보면서 네.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목소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로 협상하고 정책을 그래도 최소한에게 공동 분모를 찾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거를 최대 공약수로 만들고 이런 거 협상하고 그렇죠. 타협한 이런 독일식 정치 네, 네. 되게 좀 변화가 느리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고 좀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정부를 어떻게 나눠 갖게 되는지 어떤 밑그림 같은 게 나왔나요? 네,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전에 전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일 언론들이 이제 한마디로 무슨 자리 누가 가질 거다를 네. 얘기를 하는데 3인당이 이제 대연정의 이제 그 파트너로서 재무라는 건 이제 경제 쪽에 장관 겸 부총리 하고 그다음에 국방 이런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요. 네. 이제 기민당이 그렇게 되면 뭐 외무부나 지금 내무부 같은 걸 맡을 것 같은데 네. 기민당이 이제 뭐 국내 안보라든가 이민 문제 이런 거를 그 자기네들 주장대로 좀 주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도이체벨레 같은데 보도한 거 보니까 이전에 독일이 그 특히 숄츠 내각 같은 경우는 여성 굉장히 그다음에 이민자 출신 네. 이번에 그런 거는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민당의 보수파들이 좀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주요 요직은 거의 다 이제 남성들이 차지하는 좀 후퇴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3인당 몫의 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3인당 그 공동지도자인 라스 클링바일이 이제 맡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메르츠가 총리가 되면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뭐 1949년 콜로타 아데나워 이래로 뭐 가장 나이 많은 취임할 때 나이가 많은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 네. 클링바일은 47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총리를 맡게 돼서 또 연정 파트너이면서 좀 그런 이미지 가져갈 것 같고 네. 외교장관으로는 기민당에서 그 요한 바데풀이라고 유력 정치인이 있는데 네. 의회 뭐 지도부인 여기는 대러시아 강경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민 문제하는 내무장관은 그건 이제 기민당 안에서 그 바이에른의 그 기사연 네. 기사당 그 바이에른 쪽 몫으로 가져갈 것 같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주목받는 자리인데 그렇죠.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 그 3인당 소속의 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장관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유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독일 모든 정치인 중에 제일 선호되는 그렇군요. 지지받는 정치인이기도 인기가 하고 많군요. 네. 그리고 메르츠 총리가 되면 이제 강요직 경험이 없는데 네. 국방 강화하겠다 많이 얘기를 해놨잖아요. 지금 뭐 예산도 늘리겠다,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하겠다, 뭐 징집도 부활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연정안에서 빠졌어요. 그거는. 근데 아마도 이 국방과 관련된 거는 결국 이 3인당의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유임되면 이제 맡아서 네.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독일 대한당 2위였는데 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찬투표 못할 것 같아요. 막혀 있어요. 근데 이 대연정 보고 반응이 나왔나요? 지금 사실 선거 끝난 다음에 네.
이 독일 대한당은 지지율이 계속 좀 올라갔어요. 예,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9일 그 엊그제 발표된 그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네. 지지율이 이제 기민 기사연까지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지지율 25%. 지지율만 보면은 독일의 1위 정당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당 공동지도자 그 알리스 바이델이 우리가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처음으로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다. 여기 완전 신났죠. 그래서 이 대연정, 사실 그 대연정이라는 게 좋긴 하지만 결국 오래된 구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일 대한당을 찍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뭐 반이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뭔가 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알리스 바이델은 시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인 변화다. 기민당, 사민당 연정 계속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메르츠가 뭐 이민 규제 엄청 강화하겠다더니 결국 사민당이랑 손잡으면서 누그러뜨린 거 뭐 이런 거 비난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에서 떴던 그 자라 바겐크네이트라고 이 좀 좌파 급진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제 거기서도 네. 이 뭐냐 기민 사민 연정에서 지금 경제 위기에 무역 전쟁에다가 상황이 이런데 해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거 사실 좀 일리 있는 지적이기도 해요. 아까 말 설명드린 거 듣고 아셨겠지만 네. 좀 획기적인 게, 명확하게 근데 뭘 또 어떻게 사실 하겠다는지. 획기적인 뭐가가 나올 수 없는 없죠. 국면이기도 예, 하지만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메르츠가 총리로서 이렇게 개인 인기가 좀 낮은 거, 이것도 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메르켈 네. 같은 경우는 결국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기민당의 인기는 메르켈 집권 내내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민당하고 대연정을 했던 거고 계속. 네. 근데 메르켈의 인기는 되게 높았거든요. 기민당은 별로여도. 네. 이번에는 독일 그러니까 개인의 안에서도 인기가 예, 좀, 메르츠가 총리로 적합하다. 이게 총선 끝난 직후에 이제 3월 초에는 그래도 40%였는데 지금은 30% 초반으로 아유, 하락한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또 궁금해요. 역할이 크잖아요. 이 독일이. BBC 방송에서 보다면서 이 연정 합의문 독일이 돌아왔다. 이거 예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트럼프 시대 끝나고 미국이 돌아왔다. 이제 그건데 네. 사실 이 메르츠 총리의 이번에 연정 합의 발표 때 메르츠 차기 총리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메르츠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뭐 이제 유럽은 다시 독일을 의지할 수 있다. 독일을 다시 선두로 끌어올릴 것이다.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총선 승리한 직후에는 뭐 나토의 효력을 의심하면서 네. 우리가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다 지금 이번에 메르츠 이번에 그것도 다 물러섰어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느냐, 전할 메시지가 있냐고 했더니 그냥 독일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영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굉장히 그러면 약간 좀 꼬리를 네. 내린 느낌? 아, 그렇죠. 예. 독일어로 그러- 했어야 됐는데.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연정 합의문에서는 독일과 미국 관계가 그동안에 대단한 성공적이었고 뭐 앞으로도 대서양 협력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익숙한 문구들의 나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의 차기 총리가 트럼프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강한 사람들, 센 사람들 상대해야 되는데 유럽국들 쪽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경제도 좀 살려야 되고 산적한 뭐 과제가 있는데 많습니다. 경제를 그렇게 한술에 살릴 가능성도 어렵겠죠. 좀 낮아 네. 보이고, 지금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뭔가 또렷이 제시는 못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좀 더 네. 봐야겠죠. 글로벌 관세 전쟁도 있어서 여기 어떻게 큰일입니다. 대처할지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독일이 돌아왔다. 좌우대 연정을 구성한 독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